오늘 아침 상륙한 태풍 카눈이 10시간 넘게 한반도를 관통하며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불어난 물에 휩쓸린 6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실종자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카눈은 거센 비바람과 함께 수도권으로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남해안부터 서울까지 태풍이 앓힌 흔적들을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제보 영상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바람 때문에 그 길가 쪽으로 계속 밀려 나오시면서 결국에는 거기서 넘어지시더라고요.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스토킹 조직의 피해자라는 등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 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로 한국 여행을 금지한 지 6년 5개월 만입니다. 국내 여행 유통업계는 관광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남해안으로 상륙한 태풍 카눈이 10시간째 한반도를 정통으로 때리며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폭우에 맨홀 뚜껑이 치솟고 몸을 가누기 힘든 강풍에 지붕이 날아가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선 60대 1명이 목숨을 잃었고 전동 휠체어를 탄 시민이 불어난 도랑물에 휩쓸려 실종되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카눈은 서울 동남쪽 근처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카눈의 길목을 앞뒤로 지키며 내일 새벽 카눈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태풍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명피해가 난 대구부터 가보겠습니다. 60대가 숨진 마을에 윤두열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마을이 물에 다 잠겼다고요? 네, 지금 제 뒤로 외양간이 보이실 텐데요. 소들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집도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얀 게 둥둥 떠다니는데 사일리지라고 부르는 대형 볏짚덩이들입니다. 오늘 정오쯤 차기 시작한 물, 순식간에 집안까지 들이닥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있는 겁니다. 물 힘 때문에 물을 못 열었거든. 119 두 분이 땡기고 나는 미고 해가 그래 나가 보트 타고 나왔다고. 네, 집안에 갇힐 뻔한 주민들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혹시 못 나온 사람이 있을까 봐 보트로 계속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도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휩쓸려 간 건가요? 네, 마을 농로를 걷던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소방대원이 발견했을 때는 심정지 상태였고요.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네, 어쩌다 이렇게 물이 마을을 갑자기 덮친 건가요? 네, 마을 옆으로 위천이라는 하천이 흐릅니다. 이 하천 둑이 터지면서 마을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주민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터져보니까 뭐 3시간을 뭐 이렇게 잡았죠. 5분 만에. 예. 김성하고 창고에 연장하고 뭐 소하고 마을 영소 전체가 다 잠긴. 네, 마을 전체 다 잠겼어요. 네, 오늘 정오쯤에 둑이 터졌는데요. 이때가 대구 바로 옆으로 태풍이 지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터진 이 둑, 불과 몇 달 전에 공사를 끝낸 둑이었습니다. 네, 대구에선 실종자도 나왔는데 혹시 찾았습니까? 네, 오늘 오후 1시 45분쯤 대구시 달서구 가창면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인근 도랑에서 이 전동 휠체어는 찾았지만 아직 이 남성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군위군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강원 영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최대 400mm,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강릉 경포대에 조승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조 기자가 계속 그곳에서 태풍 소식 전해주고 있는데요. 물이 점점 빠지고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일대는 오전부터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쏟아진 비가 지대가 낮은 이곳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기도 했습니다. 차로와 인도는 당연히 구분이 안 되는 상태였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상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물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닥에는 제 발목 높이만큼 물이 차 있습니다. 이 식당 안에 있는 집기들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이 손님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던 이 마루도 물에 불어서 다 망가졌습니다. 갈아야 한다고 하고요. 자, 이쪽에 벽에 보시면 이렇게 남아있는 자국을 통해서 어디까지 물이 찼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피서철 대목을 맞았지만 이 상가에 있는 가게 10여 곳은 이렇게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강원은 특히 비가 많이 와 걱정인데 언제까지 온다고 합니까? 네, 태풍을 따라 들어온 비구름대가 이 산맥에 막혀서 이 강원 영동 지역에 더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그 양과 강도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이 속초에는 오후 3시쯤 시간당 90mm 넘는 물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늘 속초에 모두 400mm, 삼척에도 그만큼의 비가 왔습니다. 다른 곳에도 300mm 안팎의 비가 왔는데요. 지역에 따라 내일 오전까지 많게는 250mm 비가 더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네, 그럼 피해가 정말 클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이 상습 침수 지역은 물론이고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고요. 일부 주민들은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산사태입니다. 이 지난 장마로 집안은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고 또 대피하란 재난 문자도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만 지금까지 167세대 411명의 주민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경포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태풍이 가장 먼저 상륙한 남부지방 피해가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곳곳이 빠르게 물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차오르는 물에 주민들은 바지를 걷고 대피했는데 시시각각 물이 차오르는 모습을 조소희 기자가 CCTV로 확인해봤습니다. 오전 7시 30분 노란색 주차선을 그어놓은 건물 앞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침수된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는 그나마 이 공간으로 잠깐 피합니다. 왔다 갔다 고민하다 빠져나갑니다. 잘한 판단이었습니다. 1시간 30분이 지나자 주차선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배수관을 열고 양수기를 투입합니다. 하지만 잠깐 돌아가다 고장나고 결국 소방대원이 직접 긴 호스를 들고 지하상가로 들어갑니다. 경남 창원의 한 지하상가입니다. 비가 그치고 해도 떴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물을 다 빼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태풍에 대비해 차수벽까지 설치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최근 2, 3년 안에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10분, 20분도 안 되는 순간에 갑자기 물이 차면서 급하게 모래 더미를 쌓았지만 퍼내도 흙탕물은 종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각 근처 골목을 비추는 CCTV를 찾아봤습니다. 바닥에 주차 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흙탕물이 차오르고 이 글씨 3분 만에 사라집니다. 20분쯤 지나자 행인들은 바지를 걷고 다닙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창원 시내 곳곳은 무너지고 잠겼습니다. 쌀제 터널 앞 토사가 무너져 도로를 막고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태풍이 덮친 경남 지방, 오늘 하루 시민들은 불안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오늘 하루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어난 물에 고립되고 또 급류에 쓸려갔습니다. 하지만 함께 떠내려가면서까지 구조해준 분들 덕분에 그나마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긴박하고 아찔했던 구조의 순간들, 이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 입은 여성이 급류에 휘말렸습니다. 경찰이 뒤쫓는데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바로 이제 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저희도 휩쓸려가지고 100m 정도를 이렇게 떠내려갔습니다. 물살이 약한 곳에서 겨우 구조했습니다. 60대 여성도 구조한 경찰관도 다쳤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태풍을 앞둔 밤, 비가 내려 아무도 없는 해수욕장에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파도 속으로 걸어갔고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태풍 때문에 파도를 치면 성인 남성 키는 그냥 훌쩍 넘겨버리니까 CCTV 관제를 하면서 바로 출동해서 당직 서던 관제실 직원들이 출동했고 물에서 건졌습니다. 심폐소생술 끝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기록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 강원에선 마을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움직이기 힘든 노인들이 고립됐습니다.
가슴까지 물이 들어차 구조대원들도 움직이는데 애를 먹습니다. 충북 영동 한 캠핑장엔 야영객 수십 명이 고립됐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괜찮은데 이제 다리가 많이 넘쳐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한반도 전역은 태풍 영향권에 갇힙니다. 북상하면서 몸집이 작아졌다 하더라도 나무를 쓰러뜨릴 정도로 위압적입니다. 태풍이 빠져나간 뒤에도 많은 비가 내립니다. 앞으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각 태풍 카눈이 바짝 다가오고 있는 이 수도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당 정자교로 가보죠. 자, 조혜연 기자, 하천물이 뒤로 많이 불어난 것 같은데요. 네, 제 뒤에 있는 강인 성남 탄천입니다. 평소 1m 수위를 잘 넘기지 않는 곳인데 오늘 오전부터 내린 비로 지금 1.7m 수위까지 올랐습니다. 네, 성남 등 경기 남부 지역 곳곳에는 70mm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네, 지금 불어난 물로 원래 이 정자교 사고 이후에 시민들이 오고 가던 징검다리가 있던 곳인데 그 징검다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조혜연 기자, 태풍이 곧 근처를 지나가잖아요. 점점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까? 네, 맞습니다. 태풍 경기 이천을 지나서 곧 이 근방을 훑고 지나갑니다. 네, 오후 9시가 지나면 북쪽으로 점점 더 이동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오늘 밤 내내 이곳은 태풍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120mm 넘는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네, 빗줄기가 아까 6시까지만 해도 좀 강하게 내렸는데요. 지금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늦게 귀가하는 분들 조심하셔야겠네요. 밤사이 비바람이 많이 몰아친다고 예보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밤새 많은 비가 내리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집안 등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여기에 강한 바람이 불면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재난방송 등에 귀 기울이시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 정자교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이번엔 서울 상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수교에 최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그쪽도 물이 예전보다는 불어난 것 같은데 아직 잠수교 통제는 안 하고 있죠? 네, 아직 통제되진 않았습니다. 수위는 조금 전인 오후 7시 30분 기준 4.2m를 조금 넘겼습니다. 3시간 전보다 30cm 정도 높아졌습니다. 아직은 사람과 자동차 모두 지날 수 있습니다. 보행자를 통제하는 수위인 5.5m, 차량을 막는 수위인 6.2m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강이나 하천 주위의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네, 서울 시민들 퇴근길은 어땠습니까? 네, 지금까지 하천만 27곳 출입이 통제됐고요. 서울 안 도로는 아직 통제된 구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 계속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집중 배차 시간을 오후 8시 30분까지 30분 늘렸고요. 지하차도와 하천 제방,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을 미리 점검했습니다. 네, 태풍이 이렇게 수도권, 특히 서울을 가깝게 지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렸는데 태풍이 더 가까워지면 바람도 세지겠죠? 네, 지금 태풍의 중심과 서울까지의 거리는 80km 정도 됩니다. 잠시 후인 9시쯤 서울 동쪽 50km 부근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가까운 건 밤 11시쯤입니다. 이 문제는 태풍의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이 자정 무렵 서울 북쪽 50km를 지나고요. 새벽 3시에도 북북서쪽 80km 부근이라서 밤사이 계속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력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최대 풍속 초속 20m에 달하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JTBC 최하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태풍 카눈은 현재 거센 비바람과 함께 수도권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상륙하면서 강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유한울 기자가 태풍 지난 10시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어디로 향할지 분석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저녁 7시 충북 충주 북쪽 약 50km까지 북상해서 현재 수도권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후 밤 9시쯤 태풍의 중심은 서울 동쪽 약 50km까지 올라오고요. 밤 11시 경기 남양주시 부근을 지나면서 서울에 가장 가까워질 걸로 보입니다. 카누는 오늘 오전 9시 20분 이 경남 거제 인근에 상륙한 뒤 경북 안동과 이 충북 충주 옆을 지나서 이렇게 10시간 넘게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측과 달리 상륙 때 강도 중으로 들어왔는데요. 남해 해수면의 높은 온도가 이 카눈의 힘을 키워놨지만 내륙에 가까워지면서 수온이 낮아졌고 또 지면과 마찰하면서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지금은 더 약해졌지만 여전히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안팎으로 이 간판이 날아갈 정도로 세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느릿느릿 올라오는 탓에 비도 상당히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한 뒤로 갈수록 속도를 낮추고 있고 오늘 밤 9시에는 이동 속도가 시속 22km까지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수도권에도 오래 머물게 되겠죠. 기상청은 수도권에 최대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더 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 내일 낮까지도 오는 건데요. 카누는 내일 오전 북한으로 넘어가지만 이 태풍이 가져온 고온다습한 공기가 차고 건조한 공기를 만나면서 비구름대를 만드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주신 제보 영상으로 태풍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행인들이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멀쩡한 유리문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에서 이번 태풍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비에 도로가 잠기면서 곳곳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행인 2명이 도로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른 한 명이 일으켜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태풍 카눈의 위력은 길을 걷던 행인을 넘어뜨릴 정도였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 길가 쪽으로 계속 밀려 나오시면서 결국에는 거기서 넘어지시더라고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일어나질 못하시는. 비바람에 주차장 차단봉이 맥없이 들썩입니다. 순식간에 주차장 안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물건들, 쓰레기통이며 종이박스며 날아가 버립니다. 강풍은 미용실의 정막도 깨트렸습니다. 갑자기 유리문이 열리더니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놀란 미용사와 고객은 그대로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당시 부산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4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와, 난리다. 이 바다지 뭐. 한때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남 창원. 출근길 도로는 온통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빗물은 승용차 바퀴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사람 무릎 위까지 물이 잠겼죠. 어제 밤부터 비가 계속 왔잖아요. 아침까지 계속 쏟아져서. 폭우에 놀란 동물들도 대피해야 했습니다. 대구 송해공원 인근 도로. 말 한 마리가 빗속을 뚫고 급히 내달립니다. 인근 산에서 쏟아져 내린 물로 승마장에 무릎 높이까지 빗물이 차오른 겁니다. 승마장인데요. 앞에 그냥 물난리가 나가지고요. 8년 동안 승마장에 여기 와서 있었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오른 적이 없어가지고. 강풍과 폭우를 동시에 몰고 온 태풍 카눈. 시민들은 하루 종일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안전하게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 설명드리는 행동 요령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또 지나간 이후에도 조심해야 할 것들 황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태풍이 왔을 때의 위험 지역입니다. 논둑이나 하천 제방은 별 징후 없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비가 완전히 멈추기 전엔 농작물을 살피러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어디라도 파손됐을 수 있으니 건너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불어난 물 속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천이나 집 주변에 흐르는 물이 동물 사체나 기름으로 오염돼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돗물이나 저장된 식수는 냄새를 맡아보고 오염이 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물에 젖은 음식 재료도 식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대피한 뒤 집으로 왔다면요, 가스가 샜을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야 합니다. 또 감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가 흐를 걸로 예상되는 전신주 근처 역시 피하셔야 합니다.
폭우가 오면요,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날 수 있습니다. 산 일부가 무너지거나 바람이 안 부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또 바위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 반드시 곧바로 대피해야 합니다. 산사태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사가 흘러 넘칠 수 있으니 산 위치로부터 먼 곳에서 이렇게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있는 곳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태풍은 잠시 뒤 서울 동쪽을 지나 북쪽으로 향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엔 경기 북부 군남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정 기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군남댐 수위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니까요. 군남댐 지금 수위는 30m가 조금 안 됩니다. 이 홍수를 막을 수 있는 한계 수위가 40m 정도니까 지금 수준도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가 더 많이 쏟아지면 위험한 상황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수도권 전역에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군남댐에서는 이 들어차고 있는 물을 계속 빼내면서 수위를 30m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태풍이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북한 환강댐에서도 미리 수문을 열어서 물을 빼내고 있기 때문에 이곳 군남댐의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이 비도 많이 뿌리지만 강한 바람도 위험한데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태풍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굵은 빗줄기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곳 기온이 20도 안팎인데요. 바람까지 불면서 제가 상당히 춥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태풍이 점점 다가오면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 앞을 잘 보기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또 간판이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 앞에서 JTBC 박지영입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중이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스토킹 조직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 없이 맨 얼굴을 드러낸 채 섰습니다. 사상자 14명을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22살 최원종입니다. 살인과 살인 예비,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길. 취재진 질문에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 조사 때는 안 했던 사과를 하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치소 가서 쓸 계획입니다. 범행 동기를 묻자 현실과 망상을 분간하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그래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원종은 피해자들 가운데 누구를 스토커로 생각했는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인지 모른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최원종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판정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지금으로선 망상에 의한 이상범죄라는 게 결론입니다. 1차 수사 결과 계획범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망상에서 시작된 계획범죄, 다소 모순 있어 보이는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동기와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씨가 얼마나 반성하는지 또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조 씨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민 씨가 입시 비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부모인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씨와 공모해 가짜 인턴 증명서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낸 걸로 본 겁니다. 당초 검찰은 조 씨의 반성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이 바뀔지를 지켜보고 기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난달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 면허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도 불찰과 잘못이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선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공소시효를 보름 남기고 조 씨를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다시 돌아옵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 조치로 한국 단체 관광을 사실상 금지한 지 6년여 만에 그 빗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최대 관광업체 홈페이지입니다. 한국을 검색하자 관련 상품이 줄줄이 뜹니다. 서울 인사동과 제주 일대를 여행하는 4박 5일 상품이 6천 위안으로 우리 돈 약 110만 원입니다. 我想去的话，我感觉想要体会一下当地的文化吧。我感觉韩国人都挺努力的。 중국이 오늘부터 한국과 일본 등 78개국에 중국인 단체 여행을 허용했습니다. 2017년 사드 배치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 여행을 사실상 금지한 지 6년여 만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지난 1월과 3월 차례대로 60개 나라의 여행을 허용했지만 우리나라는 빠졌습니다. 최근 나빠진 한중 관계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我感觉中国挺好的，没必要出国，那就没有特别大的这个诱惑对我们。 중국이 갑작스레 관광을 허용한 건 최근 소비 침체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경기 부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중추절,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여행 제한을 풀어 항공, 관광 등 여러 분야에 효과를 주겠다는 겁니다. 또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다른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큰손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국내 여행 유통업계는 이제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들을 맞이할 준비에 들어갔는데 업계 분위기는 이어서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몇 년째 문을 닫아놓은 서울 마포의 한 면세점 건물입니다. 간판이 있던 자리에는 면세품을 뜻하는 영어 듀티프리 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2017년 3월 단체 관광이 막히기 전까지 중국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차가 그냥 쫙 깔리고 화장품, 주가 화장품이고 건강식품, 뭐 인삼도 있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끊기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 면세점이 전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상권이. 큰 손이었던 중국 관광객이 안 오고 코로나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관련 업계와 관광지 상인들은 최근까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6년여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에 이제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족 단위로 3-4분밖에 안 와가지고 예전처럼 한 30분, 40분 이렇게 단체로 오시면은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명동 상권 전체가 활성화될 것 같아가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선 국내 주요 여행사와 호텔, 화장품 회사 주가가 껑충 뛰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들어오는 여객들의 특성을 보면 대부분 젊은 여성이나 남성들이세요. 단체 관광이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50대, 60대 연령층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다만 예전 같은 저가 패키지 방식은 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년 새 달라진 중국 관광객의 취향과 눈높이를 파악해 새로운 여행 상품을 내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건데 정 의원은 즉각 감정 섞인 판단이라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정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넌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검찰이 다음 주 목요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 때문인데 이번이 네 번째 소환입니다. 이 대표는 국가폭력이라며 당당히 조사에 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연주환 기자입니다. 성남시 백현동에 세워진 아파트입니다. 옛 식품연구원 부지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개발업체는 700억 원을 벌었습니다. 검찰은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업체 측에 특혜를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를 한 번에 건너뛰게 해줬다는 겁니다. 개발업체 정바울 대표가 이 대표 최측근 김인섭 씨를 영입한 뒤 정진상 전 실장을 거쳐 이 대표로부터 용도 변경을 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폭력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성남FC 사건으로 한 번, 대장동 의혹으로 2번째에 이어 이번이 4번째 소환입니다. 여기에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으로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측근이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배 씨가 김 씨와 민주당 인사들과의 밥값을 법인카드로 내게 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늘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하고 계획보다 빨리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안은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 그리고 공천에서 현역 의원 최고 40%까지 감점하는 내용이 포함돼 당내 갈등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마지막 혁신안에서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등을 합산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는데 대의원을 따로 두지 않고 권리당원 70%와 여론조사 30%로 조정하자는 겁니다. 권리당원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당원이 많습니다. 친명계에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감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하위 30%의 경우 최고 40%까지 감점하자는 겁니다. 중진과 원로들의 용퇴도 제안했습니다. 후진을 위해서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주시기를. 동력이 떨어진 채 내놓은 혁신안을 놓고 당내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혁신할 수 없는 분들로 꾸려진 안은 관심 없다고 깎아내렸고 한 비명계 의원은 지역과 세대 균형을 반영해온 대의원제를 무력화하면 호남정당, 꼰대정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혁신안은 당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을 거치게 되는데 다음 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어제 경기 안성 공사장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숨진 베트남 노동자 2명은 형제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은 두 사람이 서로를 다독이며 한국 생활을 해왔고 현장에서도 함께 일하다 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딸아이를 안고 있는 30살 아빠는 어제 숨졌습니다. 이제 가장 사랑했던 이 딸을 더 만날 수 없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세 남녀, 이 아빠와 아내 그리고 22살 동생입니다. 형제는 같은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했고 아내는 청소부로 함께 작업했습니다. 어제 오후 8층 현장에서 일하던 이 형제는 갑자기 9층이 무너지면서 깔렸습니다. 1시간 남짓 만에 각각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우애 좋던 형과 동생은 같은 날 숨졌습니다. 3명까지 3명 음식밖에 썼어요. 일하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내려했어요. 다른 층에 있던 아내는 살았습니다. 셋은 베트남인 노동자입니다. 4년 전 한국에 온 형이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후 동생도 따라왔습니다. 아이가 생겼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 나오면 가족에 돈 보내줄게요. 돈 많이 하면 행복도 많이 왔어요. 꿈이 같은 셋은 힘들어도 웃었습니다. 동료와 유족들은 사고 전날 안전진단을 통과한 천장이 무너진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발이 많이 안 하면 위로에 태그 왔다 갔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경찰과 고용부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형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 빵 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 8일 샤니 빵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고모 씨가 부품을 갈기 위해 반죽기계 안으로 들어갔다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2인 1조로 일한 동료 노동자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휴양지죠.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선 이틀째 큰 산불이 번져 지금까지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길에 빠져나온 한국인 관광객은 꼭 재난 영화 같았다며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차창이 연기에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을 전체가 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8일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시작된 큰 불은 평화롭던 섬을 집어삼켰습니다. 일단 불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드는 긴박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틀 만에 관광지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신고 있던 슬리퍼에 볼만 조금 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든 이제 거기 빠져나와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새해 재난 영화의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허리케인 영향으로 시속 129km의 강풍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지옥을 갔다 온 것 같아요. 피해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그쪽 동에 두 분이 계시는데 건물 수백 채가 무너지면서 현지 대피소에는 주민 2천여 명이 나와 머물고 있습니다. 마우이에선 11,000여 가구가 전기가 나가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통신이 여태 끊긴 곳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빨리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21분. 시간이 흐를수록 태풍이 수도권 쪽으로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 도림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현수 기자, 현재 태풍 위치가 궁금합니다. 어디쯤 지나고 있습니까? 네, 밤 9시쯤 서울 동쪽 50km 지점까지 태풍이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뒤면 서울 바로 옆에 태풍이 올라오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비바람이 다소 잦아든 것 같은데 언제든 다시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오후까지는 비바람이 굉장히 거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비바람은 잠시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비바람이 다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네, 최 기자가 지금 있는 곳도 통제된 상황이죠? 네, 여기 제 뒤로 바로 차단기가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내리막길에 있기 때문에 빗물이 모두 도림천으로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림천의 빗물 수위는 지금 산책로 바로 아래까지 차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리까지 물에 잠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천 주변에 낮은 곳이 많아서 물에 잠길까 걱정인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오늘 오후에 관악과 대림 그리고 영등포 일대를 둘러봤는데요. 반지하 주택들은 물막이판을 설치를 해뒀습니다. 또 빗물바지에 쓰레기들을 처리해서 깨끗이 청소를 해뒀는데요. 또 이 밖에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양수기를 구비를 해서 빗물바지에 있는 물들을 미리 빼놓는 작업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주민들은 지난해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과연 괜찮아질지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뉴스룸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림천에서 JTBC 최연수입니다. 네, 수도권에도 낮부터 많은 비가 쏟아지며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아이들이 10명 넘게 타고 있던 학원차가 미끄러지고 교회 철탑이 쓰러졌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서울 성동구 동호대교 북단에서 학원버스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버스에는 아이들 1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도로에 빗물이 너무 많아 버스가 미끄러진 겁니다. 저는 기사님 바로 뒷자리라 몸이 그냥 다 부딪혀서 지금 팔이 벽에 아예 그냥 다 부딪혀가지고. 근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얘들 다 백했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일부 아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았습니다. 커다란 철탑이 쓰러져 있습니다. 오후 1시쯤 경기 동두천 상패동에 있는 교회 철탑이 지붕을 덮었습니다. 뿔 모양의 철탑 밑동이 부러져 옆에 있는 주택 지붕에 그대로 걸쳐졌습니다. 크레인까지 동원해 철탑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가평군 청평면에선 도로 위에 나무 기둥이 쓰러져 차를 막았습니다. 양주시 장흥면에서도 오후 2시 40분쯤 길 위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선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경기도에서만 96번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서울시에선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7건 접수됐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달 폭우 피해도 복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태풍까지 지나간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임 기자, 아직 복구할 게 많은데 태풍까지 지나가서 혹시 또 피해가 커진 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네, 지금 제 뒤로 지난달 집중호우 때 쏟아져 내렸던 바위덤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산사태 피해가 극심했던 경북 예천군 벌방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때 끊어졌던 이 거리 겨우 다시 이어났는데 오늘 낮 3시쯤에 또다시 근처가 물바다가 되면서 한 몇 시간 동안 도로가 막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 뒤 산비탈을 타고 토사가 쓰러져 내려오면서 이곳 배수구를 틀어막았고 또다시 물이 넘치게 된 겁니다. 네, 그곳은 인명피해도 컸던 만큼 주민들 우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폭우로 이곳 예천군에서만 17명이 숨지거나 또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선제적인 대피 유도가 있었는데요. 경찰과 군청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대피를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근처 양로원이나 또 주민센터들을 총 동원해서 총 93곳의 대피소를 마련하고 780여 명이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가 많이 잦아들었고 좀 밤이 늦어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난달 14일 밤부터 집에 물이 가득 들어차서 겨우 몸만 피해 나온 채 한 달 동안 노인회관에서 지내고 있는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우리 창문이 넘어진 소리가 그 비만 꽝! 저 비가 올 게 또 가슴이 철렁해 힘이 네 번을 감을 밤에 자다가 감을 찔러. 네, 이제 태풍은 좀 멀어졌다지만 주민들은 지난달에도 이 밤 사이에 모든 사달이 났었다면서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샐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실종자를 아직 다 못 찾은 상황인데 수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발견되지 못한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어제까지 26일째 이어졌습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오늘 날씨 때문에 잠시 멈춰야 했는데요. 내일 날씨를 좀 더 봐야겠지만 소방당국은 내일부터 당장 드론이나 보트 수색은 다시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JTBC 임지수입니다. 네,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이 주신 제보 영상을 보면서 태풍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완전히 막혔고요. 소방대원이 끌어내보려고 하지만 가지들이 뒤엉켜서 도무지 움직이질 않습니다. 톱과 도끼로 일일이 잘라내야 했습니다. 다음은 CCTV 영상, 전남 곡성군의 한 주택입니다. 마당에 할머니와 개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더니 집 일부가 순식간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뒤로 넘어지기까지 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고 개들도 무사하다고 합니다. 강원 지역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속초 중앙시장 모습인데 시장 전체가 뿌연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종아리 높이까지 물이 찬 건데 물막이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피해가 우려됩니다. 아찔한 장면도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의 한 건물인데 벽 일부가 무너져 가스통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스통이 깨지면서 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왔는데요. 긴급 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가스 사용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남 창원입니다. 시내버스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맨홀 뚜껑이 보입니다. 맨홀 뚜껑이 버스 바닥을 뚫고 튀어오른 건데요. 일부 승객들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 JTBC 제보 시스템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보 주실 때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일본 소식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태풍이 지나간 일본도 피해가 컸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고 강풍 피해가 잇따르면서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김현애 특파원이 전합니다. 밑둥이 찢겨나간 커다란 나무가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습니다. 12,000여 가구에서 전기가 나가고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태풍 카눈이 상륙하지 않고 스쳐 지나갔지만 규슈 지역 일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대 남성이 강풍에 날아온 물건에 부딪혀 다쳤고 60대 여성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바람에 넘어져 다치는 등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카눈이 한반도로 넘어가면서 지난 이틀간 문을 닫았던 쇼핑몰은 문을 열었고 버스와 전철이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늘길도 일부 열리기 시작하면서 공항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을 늦출 순 없는 상태입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보시는 것처럼 일부 신칸센 운행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규슈 지역엔 150mm의 비가 더 내릴 예정이라 일본 기상청은 산사태 발생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제7호 태풍이 이번 주말 일본에 상륙해 도쿄를 비롯한 전역에 많은 비를 뿌릴 걸로 예상돼 일본 당국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고시마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늘 당차고 자신감 넘치는 스포츠 스타들이지만 오늘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스포츠 외교관으로 불리는 IOC 선수위원회 6명이 도전장을 냈는데요. 현장을 오선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 최고 자리에 숱하게 섰던 선수들이지만 오늘만큼은 긴장된 표정이 역력합니다. 많은 대회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긴장을 했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면접장에 들어선 선수들이 내세운 강점도 제각각입니다. 가장 어린 후보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현역 선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대표를 20년 한 경력이 IOC가 유창한 영어 실력을 자격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외국어 활용 능력도 큰 무기가 됩니다. It is an honor to be here today with all these great athletes of our country, and I am ready to devote myself to my fellow athletes as an IOC Athletes Commission member.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걸 이루고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배경에도 눈길이 쏠리는데 은퇴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스포츠를 위해서 어떤 거를 하면 조금 더 발전적인 걸 할 수 있을까? 선수로서의 삶보다는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을 서포트하는 삶으로서 프랑스 전지훈련 중인 양궁의 오진혁이 면접에 불참하면서 후보는 5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오늘 면접으로 3명이 추려지고 최종 후보 1명은 다음 주 원로회의와 선수위원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임기 8년의 IOC 선수위원은 올림픽 개최지 투표권 등 일반 IOC 위원과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뮌헨의 투엘 감독 이렇게 신고식을 마쳤죠. 나폴리에서 강남 스타일을 신나게 불러 끼를 보여줬던 김민재지만 뮌헨 전통의 신고식을 솔직히 안 하고 싶다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뮌헨 입단의 뒷얘기도 털어놨는데요. 자신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투엘 감독과의 영상통화가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했습니다. 태풍 카눈이 충북 충주 북쪽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1시간 뒤 서울 동쪽을 지나갈 것으로 보여 서울은 오늘 밤 사이가 고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부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중부지방은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겠고요. 오늘까지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북과 경북에도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속초에 401.4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까지 강원 중북부에는 최고 2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경남 내륙에는 120mm 이상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전히 중부와 경북은 태풍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은 내일 아침까지 순간 초속 최대 3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초속 15에서 25m의 바람이 예상되고요. 또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도 오늘 밤까지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구 23도, 전주, 창원 24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30도, 대구 32도로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면서 내일부터 낮 기온은 다시 오름세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태풍이 수도권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대비해 큰 피해 없도록 JTBC 태풍특보는 태풍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네,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